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9일 만에 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또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연말 시한을 앞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환기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무력 사용 카드도 거론했고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2년 만에 다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이 더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협상 대표는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당 내에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원내대표 연임 문제는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임기 연장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검경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 경찰의 참관은 허용했지만 내용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감찰반이 있는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기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창성동 별관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거죠? 네, 이곳 창성동 별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있는 곳입니다. 1년 전에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 때도 이곳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이미 많은 취재진이 모여서 이번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도 저희 취재진이 있지만 아직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통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를 거친 뒤에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제3의 장소에서 양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간 데 대해서 경찰이 다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인의 사망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인데 이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건 어불성설이라며 휴대전화 또는 포렌식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기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둘 중에 한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또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중대 결심을 예고한 걸까요? 네,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과 군종사령관 등 군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대거 수행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기 전 이른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혁명 전적지에 올 때마다 새로운 투쟁 열기가 흘러들고 새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이달 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강경한 군사 행보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북한이 또 이달 말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수립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역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변화한 대내외 정세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소집 이유를 밝혔는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들을 결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열었던 전원회의에선 핵 경제 병진 도선의 승리를 선언한 뒤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고 이후 한미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또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열린 올해 4월 전원회의에서는 대북 제재에 맞선 자력 갱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위원장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과 자력 번영 방향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년 만에 로켓맨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다시 꺼냈습니다. 북한과 말폭탄이 오가는 국면에서 사용하던 조롱송의 이 표현을 다시 입에 올리긴 약 2년 만입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북한은 현재 미국의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을 설정한 상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You have to go look at the first agreement that we signed.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That's what it said. I hope he lives up to the agreement.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의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연말을 넘길 경우를 대비해서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북미 간의 긴장이 계속 호조될지, 벼랑 끝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연말 시간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카드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 측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현재 협상 중이라며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더 내기로 했다면서 추가 약속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 강조해 오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규모 유지와 감축 모두를 고민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몇 시간 뒤 협상장에 들어간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 대사는 또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정 대사는 특별협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고강도 압박에도 우리 목표대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열리는 한일 수출 정책 대화를 앞두고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먼저 만납니다. 오늘 열리는 사전 협의에서는 이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을 둘러싼 의견을 나누고 또 대화의 핵심 의제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 수출 규제 정책을 기습 발표한 이후 줄곧 고위급 협의를 거부해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달 가까이 지난 오늘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재개되는 7차 한일 수출 정책 대화의 사전 협의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 어떠한 내용, 어떤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서로 조율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의 개선 의지를 피력해 대화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대표단은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긴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협의에서 얼마나 발전적인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 3주 뒤 본 협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 한국당 내에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그리고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들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오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최고위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만간 물러나게 한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 오전 나온 관련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 끝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절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 승리를 위해서 오늘 의총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최고위의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분명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공개 발언을 자청하며 원내대표 연임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황교안 대표가 권한 밖의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최고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임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청와대 앞 천막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 중진 연석회의 직전 정진석 의원은 당 지도부가 너무했고 정신 차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천막 안에서 공개 행사 전 진행된 대화였지만 워낙 고성이었던 탓에 천막 밖에서도 내용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반발 분위기 이후 황교안 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방으로 직접 찾아갔는데요. 회동 이후 당을 살리는 데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당 최고위에서 판단했고 자신도 그것에 따라 판단했다고만 말을 아꼈습니다. 네, 사실 최근 이 국회는 여러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이른바 이 4+1,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을 뺀 야당이 함께하는 이 협상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이 강하게 맞서며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어제까지를 시한으로 한국당의 변화가 없으면 오늘부터 4+1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1 협의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장적인 태도가 없다면 4+1 협의체는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이 힘을 합친다면 예산안은 물론 모든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구나 한국당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내홍 조짐까지 보이면서 실제 여야 5당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 이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냈다는 내용인데 조금 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제출을 하면 이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현재 이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측 인사들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이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첩보를 입수를 하고 감찰을 벌였지만 당시에 조국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별도로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2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퀄컴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이게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사건인 만큼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2년 넘게 심리한 법원의 첫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 공정거래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 고등법원에서 첫 사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징금 액수가 1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인데다 LG전자와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 이 양측이 유명 대형 로펌들로 소송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재판입니다. 이 퀄컴이 특허를 통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을 거절하고 제한한 것, 또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이 특허권에 기반을 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요.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셋을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셋이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이른바 프렌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공정위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이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로 전체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입니다. 하루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을 체납해서 공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허준과 올인, 식객 등 인기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 씨가 양도소득세 등 13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체납액 개인 최고 금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오전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됐습니다. 절대평가 영역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등급만 제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를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발표되고 정시 일정은 수시 모집과 등록이 마감된 뒤인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즉 2019년이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반영하듯 올해는 유난히 강한 더위와 강력한 태풍이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며 지구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2016년에 육박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19년에는 북극 대부분 지역, 특히 알래스카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대부분 대륙이 최근 평균보다 더웠다며 2019년은 역대 2위에서 3위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고온은 유럽의 이례적인 무더위로 이어졌습니다. 6월 말과 7월 말 두 번의 폭염에 프랑스 기온은 역대 최고인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Les personnes malades, les femmes enceintes, les nourrissons et les personnes âgées qui sont les plus vulnérables et auprès desquelles il faut être non seulement vigilant, avoir des mesures de prévention, mais pouvoir intervenir le plus vite possible. 또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2,9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강력한 무더위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태풍의 위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10월에는 슈퍼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며 도쿄 서부 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무려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폭염과 태풍에 이어 대규모 가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금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또 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전부터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검찰이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착수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청와대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다는 건데요. 정확한 압수수색 대상이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민정수석실이 포함된 대통령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수사 당시에도 임의 제출로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 정밀 감식을 했던 휴대전화 분석 자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벌여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11월 조국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별도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은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의 유출과 함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예산선거법 협상을 하겠다. 이해찬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한국당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이 불발되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국회 협상의 스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각 당 의원들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여당이 최후 통첩한 협상 시한이 어제였는데 이거 지났고요. 이제 4+1. 한국당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는 아침에 이제 협상 시작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동이 된 겁니까? 일단은 뭐 선언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한 며칠 전부터 자유한국당을 뺀 4+1 이 협상이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이 국회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국회 내내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국정조사 요구를 하셨던데 10번에 걸친 특검 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하물며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는 물론 야당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올 봄에 있었던 추경 같은 경우는 무려 100일 만에 그래서 추경이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끔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는 끊임없이 장애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삭발과 단식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산안 법률안 하나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지금 5개 법안 필리버스터만 보장하라. 그리고 다른 민생 법안들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 보장할 법안만 보장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건 이유는 뭐냐면은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까지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법이나 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게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이 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일종 의원님, 사실상 4+1 협의체 가동이 되면 뭐 약간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 이제 한국당 제외하고 5당이 사실 표결을 통해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좀 통과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당이 독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누가 봐도 독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1야당을 빼놓고 다른 모든 법안과 예산을 하겠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공수처법, 청와대가 필요하고 또 야당이든 고위공직자든 다 꼼짝마 하지 못하게 할 이런 대통령 권한 강화해서 청와대가 필요한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선거법 소수 야당들이 여당에 아주 친한 야당들입니다. 그것도 그런 야당들이 생존 문제예요. 의석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거에 참여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비례를 더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여당과 소수의 여당에 준하는 이 당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있는 겁니다. 5분의 1 이상이면 73조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를 개의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법적인 것까지 막는데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야당 보고 협조를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장외로 18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무능하면 여당 내려놓으십시오. 야당이 안 나가도록 여당이 끌어들여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요구했었을 때
지금 여당이 잘했는데도 우리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좀 여당의 독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썼던 방식이라서요.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니까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독재를 겪어 보셨는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고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는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2명 중에 1명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보여왔던 모습,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독재는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회의를 못 열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의장이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이 패스트트랙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법에 없는 겁니까?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절박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는 이 절박함 속에서 야당이 모든 권한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못 쓰게 막고 있는 게 여당 아닙니까?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흡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민생법안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199개 속에는 민식이법 같은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협조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거 포함해가지고 민생법 처리를 하자. 그러니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 그리고 5개 정도만 우리가 민생하고 관련 없는 법안으로 네. 우리가 하겠다라고 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지금 친한 야당들하고 소수당들하고 예. 협의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라고는 여당이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일단 뭐라고 지금 설명하겠습니까? 본회의를 누가 못 열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끝날 것 같고요. 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현재까지 원내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 의원이 중재안을 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이 받고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 안에서 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 수정해서 좀 조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안을 냈습니다.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뭐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의민주주의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대의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조. 그렇게 해서 민의가 의석수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오신환 대표가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타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논의가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적게는 국민의 60%, 많게는 국민의 80%가 이 공수처를 지지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잘 모르고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딱 7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신환 원내대표 중재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런 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득표한 것만큼 가져가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득표한 것만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당 투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1인 2표자잖아요. 그래서 인물투표가 있고 정당투표가 있어요. 인물투표는 지역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도 뽑아주고 친인척도 뽑아주기 때문에 이 대표성에는 좀 정당성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1인 2표의 정당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받았다 그러면 비례대표 47명 중에 10%인 4.7명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득표한 만큼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 선거에서 51대 49가 나오면 연동형으로 간다고 한 가정을 하면 49%에서 패한 야당한테 강요의 49%를 줘야 되는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연동형도 그렇습니다. 연동형은 내각제에 맞는 제도예요.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독일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독일 가니까 우리가 실패한 제도를 왜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려고 하느냐라고는 얘기가 의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서 의원 내각제까지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아예 입원을 문제가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조사를 지켰고 내 편인 사람은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유재수 사건입니다. 이 공직자 자꾸 개혁을 포장해가지고 개혁하면서 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검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비례성을 검토하자고 해서 합의한 겁니다. 강화하는 선거제 개정에 검토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토에 그러니까 대한 지금도 합의입니다.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정 부분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난 12월 17일 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 보십시오.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공수처의 여야 입장 드리면 저희가 뒤에서 잠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변수가 하나 지금 더 생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정기국회 끝나는 10일에 끝나는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지금 협상의 파트너인데요. 불발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임기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그 원내대표 경선에 공고를 당대표가 한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이 권한을 과대 해석을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러나는 입장의 일종의 당사자일 수 있으니 또 다른 대표성을 가진 당직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당이 정말 말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초 오늘 의총에서 재신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최고위를 열어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 이제 불신임을 해버린 이런 상황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요.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지요.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10일이 맞는데 나경원 이제 내년까지 또 보면은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 대표한테 더 맡겨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임을 뽑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었는데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 부분은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료하는 게 좋겠다. 10일까지만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걸 오늘 의총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도 의총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헌 당규상에 해석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을 보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이내로 잔여 임기가 남으면 연장은 가능한데 이게 새로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표하는 것이 또 당대표에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프로세스상 공고하고 하는 것들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원내대표께서 나는 10일까지만 하고 내려놓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가 됐다, 이렇게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확인을 하고 오신 바로는 이제 이 문제는 갈등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갈등 문제가 아니고요. 임기 연장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께서 10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돼서 이제 끝난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협상 대표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표의 결정은 그냥 그 단일 건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방침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그냥 다 쫓아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엊그제 35명의 당직자 일과 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불과 4시간 만에 당직을 인선을 했는데 29명은 그대로 유임을 시키고 6명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총선기획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뀐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유일하게 바뀐 사람은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 다른 목소리 또 어떤 일정하게 당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황 체제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그런 칼을 빼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김세현 의원 말대로 당 지배 구조의 건강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당이라는 것도 시스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지만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한 칼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은 다른 야당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하지 않았어야 될 결정을 황교안 대표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에 지금 당 쇄신을 일성으로 내걸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제죠, 그제. 한국당 중앙당 당직자 3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이제 조금 몇 명에 대한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세현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김세현 의원이 좀 말을 아꼈는데 오늘 다시 좀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정말 말기 증세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당 내에서 너무 황교안 대표 체제로 이제 구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외부에서도 물론 나오고 당 내에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황교안 대표께서 독주하거나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러면 저희가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당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내대표의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당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이제 전 의원님께서 할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저희 이 당직위 인선에서 그렇습니다.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초선에 정말 후레쉬하고 네.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썼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연구원장입니다. 네. 외부의 교수를 갖다 모셔봤습니다. 외부 인사긴 하지만 예. 또 황교안 대표의 복심이다 이런 또 평가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예. 있겠죠. 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문제지 아무리 본인이 총선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내 사람 갖다 놔도 여의도 연구원을 이끌어가지 못할 인재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쇄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좀 관심이었었거든요. 지금 저희 당에서 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오늘도 불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마했었죠. 했고 예.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또 예. 이거에 따라서 지금 흐름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초선이나 재선들이 한번 좀 의견들을 모아보자. 예. 그리고 재선 그룹에서도 원내대표 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정말 활발한 이야기들이 예. 당을 쇄신하고 국민한테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세현 의원이 그런 충정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도 결국은 당시 일과 사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김세현 의원만 쳐낸 그런 결과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대한민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번 이런 일들은 정말로 부적절한 결과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이 분열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두 분 이견이 있으신데 어쨌든 앞으로 만약 인적 쇄신에 있어서 당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늘 안에서 자정작용을 예. 하고 또 야당은 특히 여당보다는 더 큰 흐름들이 형성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저는 여당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 정통성에 맞게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침묵하지 말고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부정선거 같은 경우 청와대가 덮으려고 했던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여당의 의원들이 공정을 외쳐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여당의 역동성 또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기용을 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내년 4월이 총선이 급하긴 해도 김기현 울산시장을 부정선거라 이야기를 하고 유재수를 감찰 무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될 판에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 일을 잘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정부를 흔들고 청와대를 흔들고 흠집을 내고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총선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청와대는 특감반원 사망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동부지검이 청와대 비서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도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다음 날 시신 부검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지금 청와대와 검찰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그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개 금지되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어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모습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검찰에서 자꾸 수사 정보를 흘린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청와대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 그랬습니다. 유서에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가 어찌합니까? 청와대가 유서를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봤단 말입니까? 봤으면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청와대도 몰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아닙니다. 얘기하지 유서에 마라. 있지도 않은 예.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수사 중인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리고 말씀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문제 있으면 검찰 다음에 수사 끝난 다음에 감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대변인이, 대통령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 그랬으면 이 유서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확인을 했거나 그러니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네, 전재수 제가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예. 예. 엊그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은 그 특감 반원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그 전에 그분과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검찰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해다오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유리품을 다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특히 유서 부분은 검찰이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지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 이해합니다. 왜? 그동안 검찰이 가져왔던 특권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공수처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논리를 보든 뭐로 보든 간에 검찰은 일정 부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항의 일환으로 지금 울산시장 건이라든지 유재수 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청와대가 장막 뒤에 숨어서 무슨 비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몰아가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긴 해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률안 심사 잘하고 예산안 심사 잘해가지고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것으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총선 준비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청와대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무슨 반사 이익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검경 갈등으로도 지금 이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얘기를 해주셔서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 관련이었었던 거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하명 수사 관련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명 수사 관련해서 이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은 하명수사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유재수 부시장 건이 겹쳐가지고 검찰이 지금 여러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한 특감 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는지 또는 검찰의 별건 수사라든지 검찰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사상 초유의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유류품을 다 들고 갔습니다. 예.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검찰이 숨겨야 될 내용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이 휴대폰,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에 대해서 검찰의 이 압수수색을 해달라, 이 영장을 이제 다시 신청하기로, 역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까지 전해졌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일단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발부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드루킹 사건 났을 때 경찰이 어떻게 했나요? CCTV 압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뭉갰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난리를 피고 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그때서야 합의가 됐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우리 전재수 의원님 여당 의원이시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걸 부풀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지금 울산 김기현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 부정선거 사건이고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내려가 가지고 고래고기 조사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친인척 조사하는 데가 고래고기 조사하는 데입니까? 아니 울산에 고래가 친인척인가 보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이 몰라야 한다니요.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정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 방식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여야 시각차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야 간 시각차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각 당 대표들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1일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단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단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왜 이 정권이 가는 길에 억울한 죽음이 쌓여가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수사관이 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 그대로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백운호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친문 세력의 범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적 공작 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 대표 시각이 확연히 다른 걸 듣고 오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 30초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적게는 60%, 많게는 80%의 국민들께서 공수처 법안을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수처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잘 받아서 이 법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잘못하면 정말 독재, 장기 독재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야당이 맞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 보태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를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우정부였든 좌정부였든 다 청와대가 원상이었습니다. 그 청와대 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 공수처를 왔을 경우 지금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 또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 이게 묻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여당에서는 7,000명에 이르는 국가 고위공직자들을 잘못하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왜 막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5명 가지고 어떻게 이 7,000명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장기 집권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 일단 부의는 된 상황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정말 관심 집중되는 이런 사안인데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카드를 또 내밀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EU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빌보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폭탄 관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로스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하고 있으며 일부 좋은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흔들며 관련국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Well, tariffs are the core of international trade. The mechanism that you regulate trade with between countries is a comb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EU,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5월이었던 결정 시한을 180일 연기했는데 그마저도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3주가 되도록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다시금 관세를 지렛대로 내세운 겁니다. 외신들은 로스 장관의 발언이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EU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만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기습 철권 관세를 예고하고 한국 등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 통상 안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도박이나 마약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방송법 개정안 지난 7월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최근 이 해당 연예인들이 온라인의 회자가 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또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선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이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금지 법안, 지난 7월 일찌감치 발의가 된 법안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지난주부터 개그맨 이수근과 김용만, 배우 주지훈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두 도박과 마약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연예인들인데요.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방송법 때문인데 이제 TV에서 못 보는 것 아니냐 하며 검색어에 오른 것입니다. 지난 7월 발의돼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방송 출연 금지가 결정된 것처럼 와전된 것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법안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연예인도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계속 이렇게 뻔뻔하게 TV에 자꾸 나오면 그걸 이제 보고 애들이 자기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못 나오게 한다면은 그거는 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칠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천 금지에 대한 의견은 이처럼 갈리고 있는데 이 시청자들이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이 조기 복귀에 그만큼 염증을 느끼고는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느 정도 자숙 기간을 거치고 나면 슬그머니 방송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방송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자숙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 때문입니다. 연예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층이 10대들이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78%가량이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들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들여보아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하는지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개정안은 마약과 성폭력, 음주운전, 상습 도박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합니다. 법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는 등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이수근 씨 등 과거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방 효과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적용이 되는데요.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방송 출연을 모두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문제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안 통과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등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방송 출연을 막았을 때 인권 침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여론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연예인들이 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고요. 예, 앞으로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안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별다른 반성 없이 슬그머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방송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내일은 강추위는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3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한기가 밀려오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곳곳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3도, 대전은 8.9도, 광주는 10.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또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이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기온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 오전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수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